1941년 6월 15일 오전 2시 47분이었습니다. 독일 기관사 카를 호프만은 점령된 프랑스 릴 철도 야적장에서 자신의 52번 등급 크리크스 로코모티브 화실에 석탄 한 덩어리를 밀어 넣었습니다. 그 석탄은 평범해 보였습니다. 석탄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검고 먼지투성이었으며 무거웠습니다. 기관차 뒤에 탄수채 실린 만 개의 다른 석탄 조각들과 똑같았습니다. 그것은 석탄이 아니었습니다. 호프만에게는 그 가짜 석탄 덩어리 안의 폭약이 폭발 온도에 도달하기까지 90초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기관차 뒤에는 18대의 화물차가 민스크 외곽 독일 국방군 진지로 향할 155mm 포탄을 싣고 있었습니다. 표준 보일러 압력은 200파운드 per 스퀘어 인치였습니다. 그 가짜 석탄 조각이 폭발하면 보일러가 파열될 것이었습니다. 과열 증기가 운전실을 강타할 것이었습니다. 탄약은 연쇄 폭발할 것이었습니다. 열차 전체가 거대한 구덩이가 될 것이었습니다. 전례 없이 단 한 명의 독일 기관사도 완전 압력 보일러 폭발에서 살아남은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호프만은 자신이 방금 자살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는 영국 특수작전집행부가 이 무기를 완성하는 데 2년을 보냈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1941년부터 노르웨이에서 그리스까지 점령된 유럽 전역의 석탄 탄수차와 저장고에 대략 3.5톤의 폭약 석탄이 배포되어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는 1분도 차에 남지 않은 채 살았습니다. 1940년 7월 무렵 나치 독일은 유럽 대부분을 장악했습니다. 프랑스는 함락되었습니다. 벨기에,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폴란드는 점령해 있었습니다. 독일 국방군은 영국을 침공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윈스턴 처칠 신임 총리는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의 군대는 됭케르크에서 철수하며 대부분의 장비를 남겨두었습니다. 독일 공군 전투기는 영국 공군보다 수적으로 우세했습니다. 독일 유보트는 영국의 보급선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군사적 승리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처칠은 비정규전이 필요했습니다. 1940년 7월 22일 그는 특수작전집행부의 설립을 승인했습니다. 경제전쟁장관 휴 달튼에게 내린 그의 지시는 유럽에 불을 지르라는 것이었습니다. 특수작전집행부의 임무는 말하기는 간단했지만 실행하기는 불가능했습니다. 즉, 독일 점령지에서 사보타주를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독일 군사 병참을 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독일 국방군에게 점령을 값비싸고 지속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필요한 모든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특수작전집행부는 런던 베이커 스트리트 64번지에 본부를 설립했습니다. 그들은 각계각층에서 요원들을 모집했습니다. 영국 전역에 훈련 학교를 열었습니다.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이 사보타주 도구를 개발하는 허트퍼드셔의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그 연구소 중 하나는 스티버니지 근처 에스턴 하우스에 위치한 특수작전집행부 12번 기지였습니다. 12번 기지의 임무는 사보타주 장치를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상적인 물건으로 위장한 소형 폭약이었습니다. 시한 기폭 장치였습니다. 부비 트랩이었습니다. 재래식 군사작전 없이 독일 기반 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근본적이었습니다. 독일군이 지속적으로 경비하는 것을 어떻게 사보타주할 것인가였습니다. 독일의 전체 전쟁 기계는 철도에 의존했습니다. 모든 포탄, 모든 탱크, 모든 병사, 모든 톤의 보급품, 이 모든 것이 철도를 통해 이동했습니다. 도이치 라이히스바는 독일과 점령지 전역에서 68,728km의 철도를 운영했습니다. 27,600대 이상의 기관차가 있었습니다. 70만 대에 가까운 화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보안은 철통 같았습니다. 경비병들은 모든 주요 분기점을 순찰했습니다. 철도 경찰은 작업자들을 심사했습니다. 어떤 명백한 사보타주 시도도 즉각적인 보복을 초래했습니다. 독일군은 인지를 처형할 것이었습니다. 마을 전체를 소탕할 것이었습니다. 저항 용의자는 발견 즉시 사살할 것이었습니다. 12번 기지에는 미묘한 것이 필요했습니다. 보안 절차를 발동하지 않고 독일 병참에 투입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몰래 들여올 수 있을 만큼 작고 경고 없이 기관차를 무력화할 수 있을 만큼 파괴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해답은 78년 전에 발명되었습니다. 1863년 남부 연방 해군 토마스 에지워스 코트니 대위는 코울 어로에라고 불리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속이 빈 주철 조각에 화약이 채워져 석탄처럼 보이도록 위장된 것이었습니다. 북부 연방 선박의 화부 H5가 가짜 석탄을 보일러에 밀어 넣으면 그 열이 화약을 폭발시켰습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폭발은 보일러를 파열시키고 선박을 파괴할 것이었습니다. 코트니의 코울 어로에는 적어도 한 척의 북부 연방 선박을 침몰시켰습니다. 그 무기는 중요한 원칙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고의 사보타주는 파괴의 순간까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특수작전 집행부 12번 기지는 1940년에 이 개념을 부활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코트니가 결코 겪지 못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현대 기관차는 다른 석탄을 사용했습니다. 독일 보안군은 사보타주를 감시하도록 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폭약은 기관차를 파괴할 만큼 강력하면서도 저항군이 다룰 수 있을 만큼 안전해야 했습니다. 세실 밴디피어 클라크가 등장했습니다. 클라크는 12번 기지에서 일했던 영국의 엔지니어이자 사보타주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창의적인 파괴 분야를 전문으로 했습니다. 자석식 기로회였습니다. 자석 폭탄이었습니다. 시한 기폭 장치였습니다. 그는 폭약, 야금술, 그리고 효과적인 사보타주의 심리를 이해했습니다. 1940년 11월 3일 오전 9시 15분, 클라크는 12번 기지의 연구실에 서 있었습니다. 작업대에는 50개의 석탄 조각이 놓여 있었습니다. 각기 다른 크기였습니다. 각기 다른 모양이었습니다. 각기 다른 질감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영국 전역의 철도 창고에서 수집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가장 큰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뒤집어 보았습니다. 표면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석탄은 매끄럽지 않습니다. 그것은 각진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균열이 있습니다. 불순물이 있습니다. 순수한 검은색부터 짙은 회색까지 색상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조각은 둔탁한 표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조각은 약간의 광택을 보였습니다. 밀도도 다양했습니다. 클라크는 깨달았습니다. 가짜 석탄을 만들어서는 진짜처럼 속일 수 없다는 것을요. 진짜 석탄을 주형으로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무언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진짜 석탄 조각을 가져와야 했습니다. 석고 주형을 만들어서 그것의 질감, 균열, 흠집 등 모든 것을 본떴습니다. 금속 폭약 심지 주위에 액체 석고를 부었습니다. 굳기를 기다렸습니다. 색칠했습니다. 석탄 가루로 먼지를 입혔습니다. 그 결과는 진짜 석탄과 구별할 수 없게 될 것이었습니다. 같은 크기였습니다. 같은 무게였습니다. 같은 질감이었습니다. 같은 외형이었습니다. 완벽한 위장이었습니다. 클라크는 전면적인 개발을 시작할 수 있는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12번 기지의 상관인 레슬리 우드 대령은 즉시 승인했습니다. 잠재력은 명백했습니다. 폭약 석탄은 기관차, 공장 보일러, 발전소 용광로, 선박 엔진 등 석탄을 태우는 모든 시스템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령된 유럽은 모든 것에 석탄을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올바른 폭약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클라크는 P 또는 플라스티크라는 플라스틱 폭약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운송 중 매우 안정적이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성형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기폭 장치로도 안정적으로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기관차 보일러를 파열시킬 만큼 충분한 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폭 장치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클라크는 27번 기폭 장치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폭약 석탄이 화실 안에서 임계 온도, 즉 대략 1000에서 1500도 셀시우스에 이르는 온도가 되면 작동했습니다. 불 속에 밀어넣은 후 폭발 시간은 60에서 120초 사이였습니다. 기관사가 어떤 이상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충분히 길었습니다. 폭발할 때 기관차가 여전히 철도 야적장에 있을 만큼 충분히 짧았습니다. 12번 기지는 다단계 제조 공정을 개발했습니다. 실험실 조수들은 커다란 석탄 덩어리를 수집했습니다. 실험실 조수인 아서 크리스티는 왜 그런지도 모른 채 석탄의 구멍을 뚫으라는 요청을 받았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속을 비운 석탄 조각들은 주형이 되었습니다. 에스턴의 15번 기지에서는 정교한 조개 껍데기 주형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장인들은 염색된 허큘라이트 석고를 실제 석탄 먼지와 섞어 두 조각짜리 주형을 만들었습니다. 각 주형은 특정 실제 석탄 조각을 본떠 만들어졌기에 모든 폭약 석탄 덩어리가 진짜처럼 보이도록 했습니다. 생산팀은 플라스틱 폭약과 기폭 장치가 들어있는 금속 케이스 주위에 액체 석고를 부었습니다. 석고가 굳자 그 결과는 폭약 심지가 완전히 내부에 숨겨진 완벽한 석탄 복제품이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마무리였습니다. 작업자들은 각 조각을 현지 석탄 품종과 일치하도록 칠했습니다. 그런 다음 실제 석탄 먼지로 표면을 코팅했습니다. 먼지는 페인트에 달라붙어 실제 석탄과 똑같은 느낌의 질감을 만들어냈습니다. 1941년 중반까지 12번 기지는 점령된 유럽의 요원들에게 배포할 폭약 석탄 키트라고 불리는 것을 생산했습니다. 각 키트에는 성형된 가짜 석탄, 특수 페인트, 그리고 지침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요원들은 프랑스 석탄, 벨기에 석탄, 폴란드 역청탄, 독일 갈탄 등 현지 석탄과 일치하도록 색상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1941년과 1945년 사이 12번 기지는 대략 3.5톤의 폭약 석탄을 생산했습니다. 심리적 영향은 물리적 피해만큼이나 중요했습니다. 폭약 석탄이 독일 병참에 투입되자마자 모든 석탄 조각은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독일 철도 보안군은 모든 덩어리를 검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규모를 고려할 때 불가능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어떤 기관차라도 예고 없이 폭발할 수 있다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영국은 독일 병참의 가장 예측 가능한 부분인 연료의 불확실성을 주입하고 있었습니다. 1941년 5월이었습니다. 점령된 프랑스에 잠입할 준비를 하던 특수작전 집행부 요원들은 첫 선적분을 받았습니다. 훈련은 직접적이었습니다. 요원들은 철도 창고의 석탄 저장 구역을 식별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보안을 발동하지 않고 침투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진짜 보급품에 폭약 석탄을 투입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한 번에 모두 넣는 것이 아니라 수천 개의 진짜 석탄 덩어리에 소량씩 섞어 넣는 방식이었습니다. 목표는 모든 기관차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표는 예측 불가능성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의 폭약 석탄 폭탄은 몇 주 동안 휴면 상태로 있다가 무작위로 그 특정 덩어리를 화실에 밀어넣은 기관차를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독일군은 어떤 기관차가 폭발할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언제 폭발할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어디서 폭발할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철도 노동자들은 타고난 아군이었습니다. 점령된 프랑스, 벨기에, 폴란드에서는 수천 명의 철도 직원이 독일 점령에 분개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고의적인 지연, 잘못된 열차 경로, 우발적인 서류 오류 등 소규모 저항 활동에 이미 가담하고 있었습니다. 폭약 석탄은 그들에게 더욱 직접적인 무기를 제공했습니다. 프랑스 공산당은 특히 노르파드 칼레 지역에서 철도 사보타주 네트워크를 조직했습니다. 이 지역은 프랑스 석탄 생산량의 60%를 차지했으며 중요한 철도 분기점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철도 노동자들은 석탄 저장고, 정비시설, 기관차 탄수차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의심을 사지 않고 폭약 석탄을 투입할 수 있었습니다. 폴란드 철도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독일이 1939년 9월에 폴란드 국영 철도를 해체한 후 폴란드 관리들은 처형했지만 폴란드 노동자들은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노동자들이 점령자들을 사보타주하는 데 기꺼이 참여했습니다. 배치 전략은 인내심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체계적이었습니다. 저항군 요원들은 개별 기관차를 표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연료 공급 자체를 오염시켰습니다. 야간 근무를 하는 철도 노동자는 수천 개의 진짜 석탄과 섞어 한 도zen 개의 폭약 석탄 조각을 창고의 석탄 벙커에 몰래 넣을 수 있었습니다.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그 조각들은 일상적인 연료 보급 중에 기관차 탄수차에 실릴 것이었습니다. 독일군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폭약 석탄은 진짜 석탄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무게도 같았습니다. 질감도 같았습니다. 자세한 검사만이 속임수를 밝혀낼 수 있었지만 수백 톤의 석탄이 담긴 저장고에서 모든 석탄 덩어리를 검사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폭약 석탄이 공급망에 투입되자마자 그것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치명적이었습니다. 1941년 6월 15일이었습니다. 릴 철도 야적장이었습니다. 오전 2시 48분이었습니다. 폭발은 엄청난 위력으로 카를 호프만의 기관차를 찢어발겼습니다. 보일러가 파열되었습니다. 200파운드 페어 스퀘어 인치의 과열 증기가 운전실을 강타했습니다. 금속 파편들은 초음속으로 날아갔습니다. 기관차의 전면부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탄수차는 접혔습니다. 포탄을 가득 실은 화물차들은 증기 폭발을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탄약은 연쇄 폭발했습니다. 2차 폭발이 열차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폭발의 충격파는 철도 야적장 건너편의 창문들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200m 떨어진 기관차들에도 파편이 박혔습니다. 100m 높이의 불덩어리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폭발이 멈췄을 때 기관차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저 거대한 구덩이만 남아 있었습니다. 뒤틀린 금속이 있었습니다. 불타는 잔해들이 있었습니다. 카를 호프만은 즉사했습니다. 그는 무엇이 자신을 죽였는지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오전 3시 20분에 도착한 독일 수사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장은 사보타주처럼 보였습니다. 명백히 사보타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기관차는 검사를 받았습니다. 경비병들은 화물차를 확인했습니다. 승무원은 독일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을 수 있고 경험이 많았습니다. 보안 프로토콜은 모두 준수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폭탄의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선로에서 폭발물 잔여물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조작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보고서에 사보타주였으나 방법은 알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사흘 뒤 두 번째 기관차가 마르세유에서 폭발했습니다.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완전한 파괴였습니다.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닷새 뒤에는 브루이셀이었습니다. 이어서 안트베르펜 그리고 파리에서도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1941년 8월까지 독일 국영 철도 보고서에는 점령지 전역의 17개 지역에서 폭발이 기록되었습니다. 폭발은 다른 시간, 다른 기관차, 다른 화물에서 발생했습니다. 치명적인 보일러 고장 외에는 공통 요인이 없었습니다. 독일 방첩기관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게슈타포 요원들은 철도 노동자들을 신문했습니다. 용의자들은 체포되어 총살당하거나 강제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폭발은 계속되었습니다. 9월에는 바르샤바에서 발생했습니다. 10월에는 프랑스에서 2건이 더 있었습니다. 11월에는 네덜란드와 노르웨이에서, 12월에는 벨기에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패턴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철도 보안은 검사를 강화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독일군은 연료 공급망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피해는 상당했습니다. 파괴된 기관차 한 대는 수천 인시의 생산 시간을 의미했습니다. 독일의 주요 전시에 사용된 52급 크리크스 로코모티브 한 대를 만드는데 약만 인시가 소요되었습니다. 전쟁 중 6,700대 이상이 생산되었습니다. 각 폭발은 기관차 한 대를 영구적으로 제거했습니다. 그러나 심리적 피해는 더 심각했습니다. 1941년 말까지 독일 철도 인력은 끊임없는 공포 속에서 살았습니다. 기관사가 석탄을 화실에 넣을 때마다 그 석탄이 폭발할지 궁금해했습니다. 철도 노동자들은 석탄을 더 조심스럽게 검사하기 시작했고 이는 작업 속도를 늦췄습니다. 일부는 특정 교대 근무를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전체 네트워크에서 효율성이 떨어졌습니다. 독일 보안군은 수천 명의 병력을 석탄 저장고를 지키기 위해 재배치했습니다. 동부 전선에서 싸울 수 있었던 병사들이 대신 석탄 더미를 감시했습니다. 인력 낭비는 엄청났습니다. 독일 국영 철도는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1941년 6월 독일의 소련 침공은 철도 물류를 한계점까지 밀어붙였습니다. 독일 국방군은 각 집단 군당 하루에 75대의 열차가 필요했습니다. 동부 전선은 광대한 거리에 걸쳐 지속적인 재보급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관차들이 무작위로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1941년에서 1942년 겨울의 석탄 부족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저에너지 갈탄을 태우도록 설계된 독일 기관차는 연료를 비효율적으로 소비했습니다. 이들은 잦은 재급유를 필요로 했습니다. 이는 폭발성 석탄이 시스템에 유입될 더 많은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고품질 돈바스 역청탄용으로 설계된 러시아 기관차는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독일군은 충분한 러시아 철도 차량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폭발성 석탄은 독일 철도 물류의 기존 모든 문제를 증폭시켰습니다. 1943년 연합군 정보 보고서는 누적된 효과를 언급했습니다. 독일 철도 효율성은 전쟁 이전 기준보다 약 15에서 20% 감소했습니다. 모든 것이 폭발성 석탄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연합군의 폭격, 저항군의 사보타주, 장비 부족 모두가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폭발성 석탄은 기존 사보타주로는 따라올 수 없는 예측 불가능성을 더했습니다. 그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예측할 수도 없었습니다. 모든 석탄 조각을 검사하지 않고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는 철도 운영을 완전히 마비시킬 불가능한 작업이었습니다. 이 무기는 처칠과 특수작전국이 의도한 바를 정확히 달성했습니다.
그것은 유럽을 공포와 불확실성 그리고 끊임없는 위협으로 뒤덮었습니다. 폭발성 석탄은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이었을까요? 역사적 기록은 불완전합니다. 많은 폭발은 기계 고장, 일반적인 사보타주, 사고 등 다른 원인으로 돌려졌습니다. 특수작전국은 무기의 배치가 분산되어 있었기 때문에 개별 성공을 추적하지 않았습니다. 저항군들은 보고 없이 석탄 공급망에 그것을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1941년에서 1945년 사이에 약 3.5톤의 폭발성 석탄이 제조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조각당 약 2에서 3파운드라고 하면 잠재적으로 2,500에서 3,500개의 개별 폭탄이 됩니다. 모두 배치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배치된 모든 폭탄이 폭발하지도 않았습니다. 일부는 발견되거나 청소 중에 제거되거나 시스템에서 단순히 유실되었을 수 있습니다. 보수적인 추정치는 점령된 유럽 전역에서 수십 건의 성공적인 폭발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독일 기록은 불완전합니다. 독일 국영철도는 사보타주 방법을 항상 구분하지는 않았습니다. 소련 파르티잔들도 비슷한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결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향은 개별 폭발을 초월했습니다. 폭발성 석탄은 수십 년 동안 사보타주 작전에 영향을 미칠 원칙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무기는 심리적 영향을 통해 불균형적인 효과를 창출한다는 것입니다. 기관차 한 대를 파괴하는 폭발성 석탄 폭탄 한 개는 전술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백만 개의 석탄 조각 속에 숨어있는 수천 개의 잠재적 폭탄은 적이 보이지 않고 예측 불가능한 위협에 맞서 자원을 낭비하도록 강요합니다. 미국 전략정보국은 아시아 작전을 위해 폭발성 석탄을 채택했습니다. 베트남 전쟁 동안 미국 특수부대는 비슷한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베트콩 보급품에 심어진 폭발성 탄약, 부비 트랩이 설치된 장비, 오염된 연료 등이었습니다. 1940년에 12번째 기지에서 정교화된 이 전술은 여러 세대에 걸쳐 비정규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날 제국전쟁 박물관은 특수작전국의 폭발성 석탄 표본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 장치들은 일반 석탄과 똑같아 보입니다. 검고 거칠고 무겁습니다. 무해해 보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실 반데피어 클라크의 디자인의 천재성이었습니다. 그 무기는 정교하지 않았습니다. 간단했습니다. 거의 원시적이었습니다. 폭발물이 들어있는 석고 조각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가장 효과적인 싸움 방식이 첨단 기술이나 압도적인 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순진해 보이는 가짜 석탄 덩어리로 싸우는 것입니다. 적은 위험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파멸 속으로 그것을 밀어넣게 됩니다. 특수작전국은 1946년 1월에 해체되었습니다. 그 작업의 대부분은 수십 년 동안 기밀로 유지되었습니다. 에스턴 하우스의 12번째 기지는 민간 용도로 돌아갔습니다. 연구 파일, 훈련 매뉴얼, 생산 기록은 봉인되었습니다. 그러나 특수작전국이 벌인 보이지 않는 전쟁의 유산은 현대 특수작전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단순하고 저렴한 무기를 사용하여 적이 방어의 자원을 낭비하도록 강제하는 비대칭 전쟁의 원칙은 오늘날에도 비정규 작전의 근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12번째 기지에서 폭발성 석탄을 제조했던 남녀들은 그들의 작업 결과를 결코 보지 못했습니다. 아서 크리스티와 같은 실험실 조수들은 석탄의 구멍을 뚫고 주형을 만들고 석고를 섞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작업이 어떤 특정 기관차를 파괴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점령된 프랑스의 어떤 철도 노동자가 그것을 배치할지도, 그 가짜 석탄 조각이 폭발할 때 어떤 독일 기술자가 죽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이 반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뿐입니다. 유럽 대부분을 통제하는 적에 맞서 싸웠습니다. 영국인의 독창성이 고안할 수 있는 모든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3.5톤의 가짜 석탄이었습니다. 점령된 유럽 전역에 흩비 부려졌습니다. 석탄 창고와 기관차 적재함에 숨어 기다렸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았고 인내심이 있었으며 치명적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국이 재래식 전쟁이 불가능했을 때 방역했던 방식입니다. 탱크나 폭격기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한 가지, 즉 적의 전쟁 기계에 동력을 공급하는 연료처럼 위장된 석고와 플라스틱 폭발물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 하나하나가 유튜브에게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켜주세요.
우리는 매일 먼지 쌓인 기록 보관소에서 잊혀진 이야기들을 구출하고 있습니다. 기술자들, 저항군들,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던 평범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제 인물들, 실제 독창성, 실제 영향력. 지금 바로 댓글을 남겨주세요.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미국입니까? 영국입니까? 캐나다입니까? 호주입니까? 필리핀입니까? 인도입니까? 우리 커뮤니티는 전 세계에 걸쳐 있습니다. 당신은 단순한 시청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 기억들을 살아있게 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국의 보이지 않는 무기 이야기가 침묵 속에 사라지지 않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술자들과 저항군들은 기억될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이 그 일이 일어나도록 돕고 있습니다.